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이패스 코리아에서 TAT 1급, FAT 1급의 강의를 맡게 될 박지성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AT 시험은 AT 시험은 이제 매년 3월부터 이제 개정 세법과 프로그램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T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TAT 1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71회 시험부터 개정세법이 반영이 되고요. FAT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70회 시험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월이고요. 요거는 이제 3월인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개정세법에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개정세법을 한번 숙지해서 이제 시험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이 개정세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개정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세법 강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세법은 이제 타임라인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법률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인데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그리고 뭐 소득세법 시행령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이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자, 개정되는 순서는 일단 법이 먼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일단 그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 자, 2023년 7월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년 7월 말에 이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해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 이제 대략적인 이제 세법에 대한 개정분에 대해서 이제 아웃라인이 나오는 거죠. 해가지고,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후에 국무회 의결을 거쳐서 이 세법 개정안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국회 이제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돼서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자, 법은 이렇게 개정이 되고요. 이제 시행령은 이제 그 1월에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제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국무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2월 말에 공포하고 시행이 되는데, 자,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일단 이때 개정안을 발표하긴 하는데, 이때 이제 거의 개정안 자체가 거의 확정이 됩니다. 거의.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회 의결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확정이 되고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확정이 돼요. 시행규칙은 이제 2월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3월 중에 이제 공포하고 시행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행규칙은 이제 이런 거죠. 해가지고 보통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행령까지가 개정이 되면 이제 법에 대한 어떤 테두리는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거죠. 해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 요까지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개정안만 발표한 상태고, 지금 이제 강의하는 자료들은 이제 시행령은 개정안까지 반영된 자료고요. 그리고 법은 이제 의결까지 됐으니까 이제 확정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득세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세법, 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개정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법이 좀 개정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이제 늘어났는데요. 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당이죠. 급여를 받았을 때 기존에는 이제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비과세 한도가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직무 발명 보상금이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어요.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700만 원 늘어났죠. 기존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행령 개정 상황이긴 한데 이거 아마 거의 확정될 겁니다. 아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일단 확정된 거로 보고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500에서 700으로 자 200만 원이 비과세 한도가 증액되었다. 자, 그리고 요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신설되냐면 이제 자 이러한 종업원들이 받는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받으시면은 비과세를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개인사업자는 해당 개인사업자와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도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특수관계라는 거는 뭐 친족관계라든지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때 여기 친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친족이라는 말이. 요게 이제 그 2023년도 3월에 시행령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친족이라는 거는 이제 국세기본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뭐 법인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이렇게 다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자, 이 친족의 범위가 기존에는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4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됐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납세자한테 더 유리하게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6촌과 4촌 같은 경우는 특히 6촌 같은 경우 6촌은 저희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6촌이 누군지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저의 이제 특수관계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과거부터 너무 과도하다는 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6촌에서 4촌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그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때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이제 특수관계자의 규정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때도 제가 이게 너무 과도하다 해서 이제 좀 4촌 이내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로부터 한 9년,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해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분들이 다 요 부분 다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됐다. 그래서 이때 친족관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4촌, 3촌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노후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이제 연간소득 금액이 1,500만 원 이하. 기존에는 이게 1,2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500으로 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1,500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 이하이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리과세와 그리고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분리과세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세부담이 좀 작아지겠죠.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기존에 1,200에서 이제 1,500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시면 이제 3에서 5%의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근데 이게 종합과세를 하면은 이제 뭐 기본세율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이제 15%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작은 금액을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1,500만 원이 이제 기준금액에 상향됐다는 소리는 납세자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바뀐 겁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 요 기준 자체가 1,200에서 1,500으로 늘어났다. 요 정도 알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 배당소득 기준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 가산율이 조정이 됐는데요. 요거 잠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중과세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가 됐죠. 이 부과가 된 걸 갖다가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거예요. 배당을 하는데, 이때 법인 주주한테 배당을 했으면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고요. 이제 개인 주주한테 배당했을 때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적용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수익 금액을 입금 불산입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수익 금액 입금 불산입을 조정을 해요. 개인 같은 경우는 배당세액공제를 하죠. 배당세액공제를 하는데, 자, 수익 금액 입금 불산 수익 금액에 대한 입금 불산입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분율에 따라 틀린데, 지분율이 20% 미만이다. 이러면 이제 30%고요. 그리고 20에서 50% 미만까지는 80%고요. 그러니까 50%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입금 불산입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 이중과세를 조정을 합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배당세액공제를 한다고 했죠. 이때 이제 배당 가산하기라고 해가지고 요 금액만큼을 추가로 소득 금액에 플러스 시켰다가 나머지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런 방식을 통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배당 가산액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이제 11%였는데 이게 이제 10%로 변경이 됐죠.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법인세법이 개정됐죠.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다 세율 자체가 1%가 이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세율이 9%가 된 거죠. 9%? 네, 9%가 돼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이제 10%가 나와요. 10%가 나오기 때문에 10%만큼을 플러스 시켜줬다가 10%만큼을 플러스 시켜줬다가 나중에 해당금을 배당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데, 이때 배당 가산액이 11에서 뭐다? 10%로 인하됐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요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먼저 요거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죠. 자, 우리가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한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금방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 이건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개는 같은 한도로 적용받아요. 같은 한도. 그리고 얘가 있을 경우에는 요 합쳐가지고 다시 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통합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통합한도를 적용받는데, 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단 불이백이죠. 해당 불이백에 40%를 공제해줘요. 40%를 공제했는데, 이때 납입되는 한도가 기존에 240만 원이었는데, 요게 이제 300만 원까지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그리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한액도 요 상한액의 40%를 공제해줘요. 40%를 공제해주는데, 요거 한도를 적용받는다고 했죠? 한도를 어떻게 적용받냐면 이렇게 적용받아요. 이렇게 적용받는데, 자, 1번에 나와 있는 여기 청약저축에 대한, 그래서 불이백과 이제 300만 원 바뀌었죠? 300만 원 중에서 이 작은 금액과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원리금 상환액 2번에 나와 있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의 더한 금액에다가 더한 금액의 40%와 40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이렇게 400만 원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정이 된 사항은 요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 요거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불이백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인데 요게 이제 2년이 더 연장됐죠. 2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용 요건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무주택 세대주야 되고요. 그리고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가입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2025년까지 가입한 거로 연장이 됐죠. 그리고 납입액은 40%를 공제해 주는데 이게 납입 한도가 240에서 300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적용 기간은 2025년도 요거는 그대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한도를 다시 적용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이게 아까 1번에 나와 있는 청약저축,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임차자금, 주택 임차자금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이 두 개 계산했을 때 그 한도 내의 금액이랑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으면은 여기 3번이 있으면은 요 금액이랑 합해가지고 요 600에서 2천만 원 요 한도를 적용받아요. 이렇게 적용받는데 요 이자 상환액이랑 요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여기는 이제 그렇죠. 자, 불이백이랑 300만 원 중에서 또 이제 작은 금액이죠. 작은 금액이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 두 개 합쳐가지고 총 4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적용되니까 요 두 개 합친 금액이 400만 원보다 여기에서 40%라죠. 40% 한 금액이랑 4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요때 이제 요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있으면은 요거랑 여기 이자 상환액이랑 합쳐서 금액이 600에서 2천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300에서 1800이었는데 이게 600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 한도는 보시면 이제 상환 기간과 그리고 금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상환 방식, 거치식이냐 비거치식이냐 이에 따라 가지고 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일단 15년 이상일 때는 고정금리고 그리고 비과세, 비거치식이다. 이러면 2천만 원이에요. 한도가. 통합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비거치식이라는 말은 일단 원금 상환을 처음에 차입했을 때부터 바로 원금 상환을 하는 경우예요. 그럼 거치식이라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거치다 이러면은 3년이 지난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다 이러면 1,800만 원. 그때 1,500이었죠. 1,800원 늘었어요. 나머지 이제 뭐 변동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거치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800만 원. 이게 500에서 800원 늘어났어요.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부터 15년 이하겠죠. 미만이겠죠. 이때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 때는 600만 원. 그러니까 300이었는데 600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도를 적용할 때 통합 한도가 늘어났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했을 때 해당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주택 자체가 기준 시가가 기존에는 5억이었는데 6억으로 상향됐다. 그래서 좀 범위가 좀 늘어난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에 대한 그래서 한도가 늘어났죠. 한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가입 기간도 연장이 됐고 2년 연장이 됐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서 통합 한도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녀세액 공제가 확대가 됐죠. 자, 자녀세액 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잠깐 잡고 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자녀에 대한 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출산, 입양에 대한 공제가 있었어요.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공제는 요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이게 기존에는 자녀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조선 자녀를 이제 한테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자녀도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는 예규에 의해 가지고 손자녀는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게 이제 손자녀가 추가가 됐고요. 요 추가하는 거는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안부터 적용되니까 2023년도 기속에 대해서 연말정산 한원부터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할 때도 2023년도 기속 소득세 신고를 5월달에 하니까 이때도 적용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면 이렇게 손자녀가 대상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한 명일 때는 15만 원. 요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명일 때는 30만 원에서 이게 35만 원으로 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5만 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세 명일 때는 이게 기본 베이스가 30만 원, 35만 원 늘어났으니까 35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명을 초과했을 때는 자, 30만 원. 한 명당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죠. 자, 8세 이상의 자녀가 4명이다. 그럼 4명이면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어떻게 되냐면 1명, 2명, 3명이죠. 4명이죠. 그러면 35만 원에다가 2명을 초과한 한 명당 30만 원이니까 2명이니까 곱하기 30만 원 하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60이니까 총 95만 원이 되겠죠. 95만 원을 갖다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공제 자녀에 대한 공제에서 자, 손자녀가 추가됐다. 추가가 됐고 공제세액도 2명일 때는 5만 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증가됐고요. 자, 출산에 대한 공제 같은 경우는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는데 이때 이제 뭐 첫째는 30만 원이죠. 그럼 둘째는 50만 원이죠. 그럼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첫째냐, 둘째냐, 뭐 셋째냐, 넷째냐에 따라 가지고 요 금액을 갖다가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좀 이해를 좀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못하는 분이 있는데 요게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5세인 자녀가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는데 그러고 나서 자 올해 한 명이 더 추가해서 출산했습니다. 출산했어요. 한 명이 출산했죠. 자 이러면은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8세 이상 자녀가 없죠. 여기가 5세고 여기는 출산했으니까 0세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근데 두 번째 출산 입양 공제는 태어났죠. 그러니까 첫째 있고 둘째가 태어났죠.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얼마입니까? 50만 원을 공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다음.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확대됐습니다. 확대됐는데 확대가 됐어요. 확대됐는데 이거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제 이게 확대가 됐는데요. 확대가 됐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납입액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납입액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납입액에 대한 요건은 이렇거든요. 해가지고 자 연금저축과
플러스 퇴직연금 합해가지고 1,80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을 해줘요. 1,80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을 합쳐서 2천만 원 들었다 하더라도 납입액이 1,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뭐예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자, ISA 계좌가 만기했을 때 이제 연금저축 전환된 금액 요거는 납입액으로 인정을 해줘요. 납입액 요건 들어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가 이거예요. 자, 연금 주택을 양도했죠. 그래서 그 양도 대금을 뭘 했냐? 연금저축에다가 납입한 거예요. 납입했으면 요거에 이제 누적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납입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이번에 개정된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건 자체가 일단 고령가구여야 되고요. 1인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요 양도한 주택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 더 낮은 가격, 이렇게 축소주택이라고 하는데 더 낮은 가격 했을 때 1억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개정됐어요. 요 부분이 개정됐는데 요거는 언제부터냐면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안부터 적용됩니다. 네, 적용돼요. 이게 납입액 요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납입 한도 요건이 있어요. 납입 한도 요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한도가.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한 거에다가 900만 원 한도까지 인정해 줘요. 900만 원. 그래서 요 중에 작은 금액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납입 한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연금저축을 700만 원에 납입했어요. 그럼 퇴직연금을 500만 원에 납입했습니다. 총 1200만 원 납입했죠? 그러면 여기 한도가 어떻게 걸리냐? 자, 700이니까 여기 600까지만 인정되는 거죠, 600.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1100이죠? 근데 이게 다시 또 뭐가 됩니까? 900에 걸리는 거예요, 900에. 그래서 900만 원까지만 납입 한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납입 한도까지 구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거죠. 세액공제라는 거예요. 세액공제. 근데 이건 뭐 15%도 하고 12%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소득 금액에 따라서 4,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5% 적용되고요. 4,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게 12%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렇게 흐름이 이런데 여기서 이게 개정됐다. 개정됐다. 자, 다음.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됐는데 이게 의료비 공제는 이런 거죠. 의료비 대상 금액에서 세액 공제율이 기본이 15%죠. 15%. 15%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난임 시술비가 있으면 얘는 30%예요. 그 다음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같은 경우에는 20%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율은 이렇다. 근데 이거는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이제 의료비 대상금액을 정할 때, 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요건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요게 삭제가 됐죠. 그래서 총 금액이 뭐 8천만 원, 9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대상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됐는데 요게 추가됐어요.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됐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예요. 자,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15%, 30%, 20%를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주는데 그 앞선에서 나와 있는 의료비 대상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가 요건이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일단 난임 시술비와 관련된 거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고 그 다음에 미수가 또는 선천성 이상화 얘도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고 다음에 세 번째 자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과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액 그리고 장애인 그 다음에 건강보험 산전 특례자 자 요런 것들은 요것도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는데 그 다음에 1, 2, 3의 이외 같은 경우는 그 외에는 한도가 700만 원이었거든요. 7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요거는 그대로예요. 근데 요 요건에서 뭐가 추가됐냐면은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한 것도 한도가 없는 거예요. 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됐다는 의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출했으면 7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았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해 적용받았는데 지금은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대한 실제 출장 본인 부담금이 의료비 대상 금액에 포함됐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4년도부터 포함됐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상향됐는데 이게 이제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법정 기부금과 뭐 지정 기부금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도가 이제 기존에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제 15%가 적용됐고 1,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자 30%가 적용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뀐 게 나머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됐습니까? 3,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40%가 적용. 그러니까 10%가 더 플러스 된 겁니다. 플러스 됐고요. 그래서 특례와 일반 기부금은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죠. 이제 조특법에 나와 있는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100분의 110만큼을 갖다가 세공제를 해주고요. 10만 원 초과했다. 요거 계산하면은 10만 원에 여기 110분의 10을 하면 이게 909091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10만 원 초과분. 분에 대해서는 이제 15%를 공제하는 거죠. 여기서 3,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25%예요. 이렇게 공제하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새로 생긴 법 기부금 중에서 한 가지가 되는데 자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외의 지역에다가 이제 기부를 한 경우예요. 기부를 한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지자체에다 기부한 거죠. 지자체 기부하는데 요거는 합천에 똑같아요. 10만 원 이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110분의 100을 공제해주고요. 10만 원 초과했다. 초과하고 이제 500만 원까지는 앞선에 저거 똑같은 909에다가 플러스 10만 원 초과분에 이제 15%를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상용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 맹세서 월별 제출 시한이 유예됐습니다. 유예됐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격증 따시고 이제 취업하시면은 이거는 꼭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일단 기존의 간이지급 맹세서는 상용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 맹세서는 기존에는 어땠었냐면 이랬어요. 해가지고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자 7월 말에 제출했어요. 간이지급 맹세서를.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언제 지급했냐면 1월 다음 연도 1월 말에 6년 1월 말에 지급을 했어요. 그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요게 이제 매월 지급으로 바뀌었어요. 매월 지급의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매월 제출로. 그래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이렇게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법은 개정됐는데 이게 2024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시행 시기가 2년 유예가 됐죠. 2년 유예가 됐는데 이거는 이게 좀 너무 번거로운 것 같다가 좀 너무 번거롭다고 하니까 이걸 2년 정도 유예시켜줬어요. 유예시켜줬는데 이게 상용 근로자에 대한 요것만 연기시켜줬고요. 자, 인적 용역에 대한 기타 소득 같은 경우 이거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건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건 원래 없었는데 간이지급 맹세서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년이 유예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것도 파생적으로 이제 다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요것도 개정됐죠. 그래서 요것도 2년이 유예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것도 또 유예가 됐어요. 이게 원래 매월 제출하는 것 같은 원래 간이지급 맹세서를 미제출하면은 지급액의 0.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지연 제출했을 때, 자, 매월 제출하는 것 같은 경우는 1개월 내, 제출 기간하고 1개월 이내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줬거든요. 감면해줬는데, 그래서 상용 근로자도 이제 반기별 지급해서 제출해서 1개월로 제출로 매월 제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1개월로 제출하면은 가산세를 50%를 감면해 주는 거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게 다 연계가 된 거죠. 지급식 다 연계가 됐어. 그래서 이것도 연계가 되고 이것도 연계가 되고 이것도 뭐 5% 이하일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2026년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상시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하인 사업장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2024년까지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이제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유예가 되면서 이것도 다 유예가 된 거예요. 다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도 또 유예가 됐어요. 이것도 뭐 유예가 됐고 이것도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자나 저 같은 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이 요 상용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 맹세를 제출했을 때는 자, 소득자 수당 200원씩 이렇게 공제를 하는데 이게 최소 공제액이 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만 원은 공제되는 거예요. 근데 200원을 1만 원 초과하면 이제 곱하기에다가 200원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요만큼 2년 동안에 요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요것도 연계가 됐죠. 2년 동안. 이제 연계됐습니다. 아까 그게 상용 근로자에 대한 반기별 제출해서 월별 지급으로 바뀌면서 다 연계가 됐어요. 파생되는 거죠. 좀 더 다른 것들. 자, 다음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가 예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이 미만했을 때는 징수하지 않아요. 원천징수세액은 이걸 갖다 소액부징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외되는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자소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자소득은 1,000원이 미만을 하더라도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예금했을 때 보통 예금 같은 경우도 세액이 500원, 30원 이렇게 한다도 다 원천징수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사업소득이 추가되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우리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에는 사업소득을 계산했을 때 막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이죠. 3만 원의 지급액이 있다고 치면은 그럼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3%로 하죠. 3%라면 900원 나와요. 원천징수액이. 그러면 900원이 나오면 요거는 징수를 안 해서 이게 0으로 표시가 됩니다. 0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이제 900원이 이제 그대로 징수를 해야 되는, 원천징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4년도 7월 1일 이후 소득 지급함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됐어요. 실무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다음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 확대가 됐는데 요거는 한번 요런 게 확대했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죠. 요 정도 알고 가시고.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해가지고 자, 현금영수증은 이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을 갖다가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의무 발행 대상 업종. 요거는 이제 10만 원 건당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미발행했을 때 의무 발행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의무 발행 업종에 종사하는 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어요. 그럼 미발행금액 20%를 가산세로 부과해요. 굉장히 크죠. 20%면. 과거에는 이게 50%였어요. 50%. 또 50%에서 20%로 다운된 거예요. 다운된 게 2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다운된 게 20%니까. 그래서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10만 원 이상 거래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돼요. 네, 발행하셔야 됩니다. 요거 뭐 여담이지만 뭐 제가 알고 있는 데서는 여기서 요 가산세만 하던 몇 억씩 받은 경우도 있어요. 가득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1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5%죠. 가산세가 10만 원 이하 같은 경우 5%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감행을 안 했을 때, 현금영수증 감행을 안 했으면 수익 금액의 1%를 또 가산금액. 미감행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업종이 여기에 추가됐다. 그리고 기본 내용은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소득기준과 한도가 상향이 됐어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총 구매액이 7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하고 성취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가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8천으로 그리고 소득 금액이 7천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한도가 금액 대상 자체가 확대됐죠.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세액은 월세액의 15%, 17%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요거는 그냥 변동 없어요. 그래서 총 구매액이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17%를 적용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15%를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데 이 공제 한도가 이 공제 한도라는 의미는 월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액. 기존에 750에서 1,000만 원으로 한도 자체가 어떻습니까? 늘어났죠.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4년도부터 월세를 지급하면 적용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앞전에서 얘기한 성취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성취사업자는 원래는 이게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특별공제 사항이라서 원래는 근로자밖에 못 받았는데 성취사업자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하고 교육비는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고, 자, 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요게 이제 적용기간이 조특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조특법은 적용기한이 있거든요. 적용기한인데 이게 이제 3년이 늘어났습니다. 늘었죠. 자,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해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똑같은데 요게 증가됐어요. 10%를 공제율이 더 하는 거죠. 하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부터 10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의 10%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또 공제해 주는 거예요. 공제해 주는데 여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이제 100만 원 한도죠.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한도가 더 추가됐다. 그래서 2024년도가 2023년도보다 105%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한도도 있지만 그만큼 10% 정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더 늘어났다. 예. 자,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연장됐고 업종도 추가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래는 2023년도부터까지 적용하게 됐는데 이게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됐죠. 연장됐고 그리고 컴퓨터 학원 등이 또 추가됐습니다. 업종에 추가됐는데 요거는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대상은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노인은 60세 이상이고요. 청년은 15세부터 33세에 해당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감면율은 청년은 90%고 감면율은 70%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리고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적용하고 청년은 5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3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업종이 추가되었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이 있어요. 제외된 업종인데 이게 추가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대상 업종에 추가된 거고 그리고 적용 기간이 이제 3년 연장됐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인데 자,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요거는 이 법 자체가 작년 연말에 개정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개정이 됐었는데 이게 적용 기간이 이제 요때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 발행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수익금에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기존에는 이게 1억이었거든요. 이게 8천으로 줄어들었죠. 자,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대상이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발급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내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에 포함이 됐다 이러면은 계속 쭉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쭉 발행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는 1년마다 발행 대상 여부를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죠. 2023년도에 내가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2024년도 7월 1일부터는 뭐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 돼요.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도 뭐다? 2024년도를 갖다 요건을 따져가지고, 그 다음 2025년도에 다시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계속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은 앞으로 쭉 발행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자,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가세제도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일반 가세자들은 지금 적용되고 있었어요. 적용되고 있었는데 자, 간이가세자는 이번에 7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일반 가세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는 직전 연도 3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건당 200원 해서 100만 원 한도로 이제 적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간이가세자도 지금 간이가세자는 뭡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예, 과거에는 없었는데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도 추가된 거예요. 추가됐는데 똑같아요. 간이가세자는 직전은 또 8천만 원 이하가 다 간이가세자니까 요거는 그냥 간이가세자는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건당 200원 그래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202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용이 된다. 그리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는 요건 공급대가 0.5%죠. 0.5% 해주는 거고. 요거는 신용카드 발행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요거는 이제 지금 우대가 적용돼가지고 1.3%입니다. 1.3%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추가됐다.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확대된 거는 이렇게 확대된 거예요. 자, 건당 10만 원에서 그러니까 건당 5만 원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에서 자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확대가 된 겁니다. 대상 자체가. 요거는 2023년 2월 28일 이후에 공급판부터 적용됩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개정된 게 아니라 그 전에 개정됐던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제가 다시 대상을 올렸습니다. 자,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특례 적용이 이제 연장이 됐죠. 연장이 됐는데 여기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됐는데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다음과 같죠. 이랬죠. 일단 뭐 음식점업이냐 아니면 그 외냐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도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나뉘죠. 자, 법인은 106분의 6이 적용되는 거고 개인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연매출일이 4억이야. 이때는 109분의 9. 이게 이제 기존에는 2023년도에 끝났었는데 이게 3년 연장됐어요. 109분의 9가 적용되는 거. 연매출액이 4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108분의 8. 그 외에는 뭐 업종별로 좀 틀리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2분의 2죠. 102분의 2. 이렇게 해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는 여기 3년 연장됐다. 우대 적용하는 게.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세액공제 우대 적용 기한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는데 이게 원래는 2023년도에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3년 연장이 됐어요. 3년 연장이 됐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원래 환원됐으니까 1%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1.3%가 다시 된 거죠. 해가지고 3년 동안은. 그리고 한도도 이제 1,000만 원 한도가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바뀐 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간이 연장됐으니까 요거 연장이 됐고요.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판매된 중개사업 제출한 월별 거래 명세도 적용된다. 이 정도. 자,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대상자의 미등록 가산세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요건데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건 뭐냐면은 원래 이제 미등록 가산세 같은 경우 우리 이론 시험 같은 경우는 것도 뭐 자주 나오는데 자, 미등록 가산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산세가 들어가요. 미등록 가산세. 얼마예요? 1%죠. 1% 가산세가 들어가는 거. 근데 전자적 용역 간편, 공급 간편 사업자 같은 경우 국내 사업자가 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아니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에 어떤 제재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간편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미등록 가산세는 이제 1%가 이제 부과되고 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가 원래 안 되죠.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그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신청을 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줘요. 이게 허용해주는 거죠. 허용해주는데 뭐 오히려 요거보다는 요게 더 중요하죠. 요게 이런 시험에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요게 중요하죠. 요게.
자, 간이가세 포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 뭐냐면은, 자, 우리가 간이가세를 적용받다가 내가 매입세액 공제를 환급받으려고, 이제 공제를 환급받기 위해서 뭐 영세율이나 이런 경우죠. 이때 간이가세를 포기를 했어요. 간이가세 포기를 하면은 3년간은 간이가세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은 원래는 일반 가세자로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했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마련됐냐면 이렇게 마련된 거예요. 내가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하다 이러면은 뭡니까? 간이가세죠. 원래 간이가세 대상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적용 신고를 하면은 다시 간이가세도를 해주겠다. 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근거를 마련했는데 요건 아직 시행 예정이죠. 자,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신고하면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인데 요거는 면세 대상 품목이 늘어났죠. 요런 게 늘어났어요. 와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뭐 타이거 요런 게 다빈도 질병이 이렇게 추가됐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요것도 그냥 제목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인데 수출이 아니라도 영세율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 등의 도시적들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데는 영세율 적용하는데 이것도 적용기간이 연장됐고 그리고 사회기관 시설에 대한 것도 연장이 됐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학교, 공장 등의 급식 종목에 대한 부가세 면세 대상 적용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하는 급식 용역은 학교나 이런 데 급식 용역은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3년 연장됐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특례기간 적용이 연장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 연장이 됐다. 자, 다음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정되지는 않았어요. 개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접대비 명칭이 변경됐죠. 요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접대비가 이제 2024년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이 됐어요. 요거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변경이 됐고요. 부가가치세법도 변경이 됐어요. 부가가치세법도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정 과목이. 기존의 접대비에서 이게 아직 교육용 프로그램은 아직 2024년도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스마트A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해서 이렇게 개정 과목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부터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는 명칭이 바뀌어서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왔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가 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거에 접대비였습니다. 접대비였고요. 그 다음에 송금사립 한도에서 전통시장 지출분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과거에 문화 접대비,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됐는데 기본 한도는 똑같아요. 이게 일반 기업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그리고 수익금액 한도도 100억 이하, 100억에서 500억 이하, 500억 초과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게 이제 요게 추가된 거죠. 요게 추가됐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업무수준비 특례가 이게 추가됐어요. 이게 2025년도 10월 31일까지. 자,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요거죠. 이게 기본 한도에다가 수익금액 한도에다가 20%까지를 추가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기업업무추진비하고 요 한도하고 계산해서 두 중에 민이죠. 민. 문화기업업무추진비하 여기 한도 20%죠. 이게 아까 한도 20%. 요것도 작은 건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도 요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민. 첫 번째가 전통시장 지출분.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 다가 두 번째가 기본 한도. 플러스 수익금액 한도. 한도에 곱하기 10%. 한 거 중에서 작은 금액을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한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해가지고 지출액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수입 배당 금액급 입금 불사립 규정이 합리화됐죠. 앞전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그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익금액에 대해서 입금 불사립을 한다고 했죠. 한다고 했는데 그 요건은 지분율이 20%가 안 되면은 미만이면은 30%죠. 30% 입금 불사립하고 그리고 20%에서 50% 미만이면은 80% 하고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은 100%로 입금 불사립합니다. 근데 이 취지가 뭐냐면은 앞전에서도 설명했듯이 자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상황에 대해서 주주들이 다시 배당을 받았을 때 다시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거를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요런 대상들은 제외되거든요. 제외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두 개가 추가됐어요. 추가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자본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그래서 배당을 받아요. 자,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물론 일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과세가 안 됩니다. 과세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재평가 적립금 3% 적립금에 해당되는 부분도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안 된 상황이니까 입금 불사님 해줄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게 합리화한다는 규정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도부터 배당하는부터 적용이 된다. 다음은 출산, 양육, 지원금액에 대한 필요금비 인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요거는 뭐 여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양육, 지원금은 송금에 산입한다는 거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영시행령인데 아직 영이 언제 시행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아마 2월 말에 이제 시행이 되겠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시행될 것 같아요. 매입자 발행, 계산서 발행 대상 및 규정이 이제 개정됐어요. 신설이 됐는데, 요거는 앞전에 얘기한 그 매입자 세금 계산서하고 같아요. 같은데, 뭐 다 똑같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건당 5만원 이상이죠. 해가지고 그때 10만원에서 5만원 줄어들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매입자 발행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에 대한 것도 규정을 마련했다. 요거 이제 2023년 7월 1일 이후 공판부터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법이 개정됐고요. 요까지 하면은 이제 그 우리 얘기한 법인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개정세법은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앞전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제 3월 시험부터는 자, 개정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되고요.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TAT 1급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정도 되면 책이 출간될 것 같아요.
5월에 출간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강의를 시작할 것 같고요. FAT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다음 달에 출간됩니다. 뭐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때 출간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FAT 1급 같은 경우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일찍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TAT 1급은 이제 한 5월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같이 공부하고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서 지금 나와 있는 계정세법 규정을 갖다가 한번 숙지하셔가지고 다음 달부터 시험 치는 항목에 대해서 같이 숙지하시고 시험 치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